두 마리의 굶주린 치타가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며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립니다. 놈들의 황금빛 눈동자는 오직 한 곳, 겁에 질려 넘어져 있는 어린 소녀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육질의 몸은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듯 팽팽하게 긴장해 있고 목 깊은 곳에서는 섬뜩한 그르렁거림이 새어나옵니다. 스튜디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은 그 순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배로색의 진돗개 한 마리가 소녀와 맹수들 사이를 번개처럼 가로막고 섭니다. 거대한 치타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연약해 보이는 모습.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두 마리의 포식자를 정면으로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 쇼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시청자들이 숨죽이며 지켜보는 생방송 현장에서 벌어진 생존을 건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작은 진돗개의 반격, 맹수와의 숨막히는 대치, 그리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경이로운 역전. 이 모든 것은 한 마리의 진돗개가 가진 위대한 힘, 그 혈통 속에 잠들어 있던 고귀한 가치를 증명하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편안히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경상북도 안동의 고즈넉한 한옥마을,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집주인 김민준 할아버지는 평생을 이 집과 함께 늙어온 살아있는 역사나 다름없는 분이셨죠. 그의 유일한 낙은 8살배기 손녀 서연이와 함께 백구 백호의 털을 빗겨주며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백호는 보통의 진돗개와는 조금 다른 유난히 희고 윤기 나는 털과 늠름한 체구를 가진 개였습니다. 민준 할아버지에게 백호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를 이어 내려온 가문의 자부심이자 잊혀져가는 한국 토종계의 위대한 유산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종종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백호는 그냥 개가 아니란다. 옛날 임금님을 모시고 호랑이 사냥을 나섰던 명견의 후손이야. 그 피가 지금도 저 녀석의 몸속에 흐르고 있단다. 어느 화창한 봄날, 낡은 대문 앞으로 최신형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외국인과 통역을 맡은 젊은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채널 와일드 플래닛의 제작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들이 내민 것은 놀랍게도 방송 출연 제안서였습니다. 전 세계의 특색 있는 견종들을 소개하는 특집 프로그램, 견종의 제왕 킹 오브 브리즈에 백호를 한국 대표로 출연시켜 달라는 것이었죠. 제작진은 백호의 사진을 우연히 SNS에서 보았고 그 기품과 범상치 않은 기운에 단번에 매료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런던의 스튜디오에서 촬영이 진행될 것이며 왕복 항공권과 최고급 호텔 숙박은 물론 파격적인 출연료까지 약속했습니다. 민준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백호는 그런데 나갈 개가 아닙니다. 평생 이 마당에서 흙 파고 놀던 놈인데 그 먼 곳까지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는 백호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싶지 않았고 낯선 환경이 백호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눈을 반짝이며 듣고 있던 손녀 서연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백호가 얼마나 멋진 개인지 전 세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백호는 호랑이도 잡았던 개의 후손이잖아요. 어린 손녀의 간절한 눈빛에 민준 할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역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어르신, 이번 기회는 단순히 백호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전 세계 진돗개의 우수성과 그 안에 담긴 한국의 정신을 알릴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사실 진돗개는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되어 국가적인 보호를 받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그 인지도가 일본의 시바견이나 아키타견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개들은 종종 스피츠 타입이라는 큰 카테고리로 묶여 그 고유의 특성이 희석되곤 하죠. 할아버지는 문득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백호의 혈통에 대한 그리고 잊혀가는 우리 유산에 대한 책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호는 마치 할아버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깊고 총명한 눈으로 조용히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민준 할아버지는 마침내 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는 제작진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 손녀 서연이와 내가 반드시 동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안동, 시골 마을에서 살아온 노인과 어린 소녀, 그리고 진돗개 한 마리의 기나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과연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순수한 열망이 과연 세계 무대에서 통할 수 있을까요?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한 민준 할아버지와 서연이는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수많은 인종의 사람들과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맞이하는 와일드 플래닛 방송사의 거대한 규모는 두 사람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방송국 관계자들은 극진한 대우로 그들을 맞았고 백호를 위한 전용 차량과 최고급 애견 호텔까지 준비해두는 세심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대 속에서도 민준 할아버지는 어딘지 모를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잘 차려진 잔치상에 초대받았지만 정작 자신들은 구경거리에 불과하다는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불안감은 프로그램의 총책임자이자 세계적인 동물 행동학자인 아서 피터슨 박사를 만나면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피터슨 박사는 수십 권의 베스트셀러를 집필하고 수많은 다큐멘터리를 성공시킨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그는 인자해 보이는 미소 뒤에 날카로운 오만함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민준 할아버지와 악수를 나누면서도 시선은 줄곧 백회에 고정한 채 분석적인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코리안 진도독 서류상으로만 보던 견종인데 실물은 처음이군요. 그의 말투에는 전문가적인 호기심보다는 마치 희귀한 곤충 표본을 관찰하는 듯한 냉정한 평가의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전 미팅이 시작되자 피터슨 박사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번 특집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백호와 자신이 아프리카에서 직접 데려온 두 마리의 치타와의 비교 시연 코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거대한 스크린에 치타들의 영상을 띄웠습니다. 광활한 초원을 질주하며 영양을 사냥하는 치타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보십시오. 이 완벽한 포식자를 시속 110km에 달하는 속도, 먹잇감의 숨통을 정확히 끊는 사냥 기술. 이것이 바로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정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진돗개 역시 한때는 사냥개였겠지요. 하지만 인간에게 길들여진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그 야생성은 대부분 거세되었을 겁니다. 이제는 그저 충성심 강한 반려동물일 뿐이죠. 그는 반려동물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며 은연중에 백호를 한 수 아래로 취급했습니다. 민준 할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백호가, 그리고 진돗개의 역사가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사님,
우리 백호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닙니다. 그 피 속에는 하지만 피터슨 박사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 물론 호랑이 사냥 전설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설화더군요. 하지만 박사님, 우리는 지금 신화가 아닌 과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교 시연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야생성과 인간에게 길들여진 본능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시청자들은 아마 진돗개가 치타의 위압감 앞에 꼬리를 내리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 또한 아주 교육적인 장면이 될 테고요.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진돗개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진돗개를 그저 아시아의 수많은 스피츠 타입 견종 중 하나로 늑대의 후손이라는 원시적인 형태는 남아있지만 이미 야생의 이빨은 모두 빠져버린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치타는 사실 고양이와 맹수들 중에서도 신체적으로 가장 연약한 편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속도를 위해 극단적으로 진화한 몸은 가볍고 부러지기 쉬우며 다른 맹수들과의 영역 다툼에서는 거의 대부분 패배합니다. 사자나 하이엔에게 먹이를 빼앗기는 일은 다반사죠. 그들의 유일한 무기는 오직 속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터슨 박사에게 치타는 완벽함의 상징이었고 백호는 그 완벽함을 돋보이게 해줄 들러리에 불과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내내 민준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그저 차창 밖 풍경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피터슨 박사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내가 너무 헛된 자부심에 사로잡혀 백호를 사지로 몰아넣은 것은 아닐까. 런던의 화려한 야경이 그의 눈에는 한없이 차갑고 외롭게만 보였습니다. 그날 밤 민준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에서는 낯선 도시의 소음이 끊임없이 들려왔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백호는 저 오만한 전문가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을까? 아니면 그의 말대로 거대한 맹수 앞에서 초라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인가? 잠 못 이루는 밤, 민준 할아버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서연이와 백호가 잠들어 있는 옆방으로 건너갔습니다. 서연이는 낯선 잠자리가 불편했는지 옅은 잠에 들어 있었고 백호는 그런 서연이의 침대 밑에 웅크린 차의 작은 숨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우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어린 주인을 지키는 충직한 기사 같았습니다. 민준 할아버지는 백호의 옆에 조용히 쭈그리고 앉아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호는 잠에서 깨어났지만 짖지 않고 그저 꼬리를 한두 번 흔들며 할아버지의 손길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 고요한 교감 속에서 할아버지의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문득 수십 년 전 자신의 할아버지, 즉 서연이의 증조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옛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소미불처럼 눈이 펑펑 내리던 겨울밤, 아랫목에 배를 깔고 누워있던 어린 민준에게 증조 할아버지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진돗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집안이 키우는 이 백구들은 그냥 개가 아니여.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가 잡혔다는 바로 그 시절. 임금님의 사냥을 돕던 견왕 줴왕의 직계 후손이란다. 증조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들의 선조견은 다른 사냥가의 수십 마리가 쩔쩔매는 맹호를 상대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용맹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개는 호랑이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동료 사냥개들을 지휘하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호랑이의 급소를 물어뜯는 놀라운 지능과 전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빛바랜 족보책을 펼쳐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녀석들의 혈통은 단순히 기록으로만 남은 게 아니야. 우리는 대를 이어 가장 뛰어난 암컷과 수컷만을 골라 그 피를 지켜왔단다. 힘만 세거나 성질만 사나운 놈들은 모두 도태시켰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백치포과 지혜지회였어. 상대를 압도하는 눈빛과 상황을 읽는 능력 말이다. 그는 백호의 조상견이 사냥터에서 보여준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번은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그 개가 며칠 밤낮으로 사냥을 해와 일행을 먹여 살리고 결국 냄새와 바람의 방향만으로 마을로 돌아오는 길을 찾아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산사태가 나기 직전 마을 사람들을 향해 미친 듯이 지저대어 모두를 대피시킨 후 자신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아이를 구하러 다시 산으로 뛰어들어갔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실제로 진돗개가 호랑이를 사냥했다는 명확한 역사적 기록은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는 진돗개가 가진 특별한 기질과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진돗개는 한번 주인으로 섬긴 사람에게는 목숨을 바쳐 충성하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몇 배나 큰 상대에게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놀라운 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세월 한반도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늑대와 같은 맹수들과 경쟁하며 살아남기 위해 자연스럽게 체득된 생존 본능일 것입니다. 민준 할아버지는 백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녀석의 깊고 검은 눈동자 속에서 그는 마치 수백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눈 덮인 산을 누비던 전설적인 조상견의 모습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피터슨 박사는 백호를 길들여진 동물이라 폄하했지만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백호의 몸속에는 길들여지지 않은, 아니, 길들일 수 없는 야생의 정수가 그대로 잠들어 있다는 것을, 그것은 파괴적인 맹수성과는 다른 고고하고 품격 있는 전사찬시의 영혼이었습니다. 인간과의 깊은 유대를 통해 더욱 고양된 지혜와 용맹의 결정체, 할아버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백호야, 내가 잠시 너를 의심했구나. 미안하다. 네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들의 화려한 말에 잠시 현혹되었어. 네, 아내는 분명히 그 위대한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러니 기죽지 말거라. 내 방식대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백호는 마치 그 말을 다 알아듣기라도 한 듯 할아버지의 손등을 한번 쓱 핥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혀의 감촉이 할아버지의 마음에 뜨거운 불씨를 지폈습니다. 불안과 자책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과 자부심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런던의 차가운 밤 공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전 세계가 지켜보는 그 무대에서 백호는 분명 증명해 보일 것이었습니다. 진돗개라는 이름에 담긴 잊혀진 유산의 무게를, 그리고 그 어떤 과학적 데이터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살아있는 전설의 힘을, 하지만 그 무대가 생각지도 못한 피비린내, 나는 생존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는 아직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리허설 날이 밝았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 내부에 특별히 설치된 거대한 인클로저 엔트로술에는 마치 아프리카의 사바나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제작진은 실제 환경과 유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흙과 바위, 그리고 낮은 관목들을 배치하는데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인클로저의 한쪽 끝에는 백호가 대기할 공간이, 다른 쪽 끝에는 치타들이 머물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 사이는 투명한 강화유리 벽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피터슨 박사는 자신의 스태프들과 함께 치타들의 상태를 점검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민준 할아버지와 서연이는 백호와 함께 지정된 공간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백호는 낯선 환경에 처음에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 주변의 냄새를 맡으며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겁을 먹은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영역을 탐색하는 노련한 탐험계에 가까웠습니다. 잠시 후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두 마리의 치타, 애셔와 졸라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상으로만 보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존재감이었습니다. 유연하면서도 탄탄한 근육, 표범 무늬의 아름다운 털, 그리고 무엇보다 먹잇감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은 보는 이로 하여금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게 했습니다. 서연이는 자신도 모르게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제작진들 사이에서도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피터슨 박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야, 이제 두 동물의 첫 대면을 진행하겠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식시키는 것만으로도 아마 우리는 흥미로운 반응을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지시에 따라 두 공간을 나누고 있던 강화 유리 벽의 일부가 스르륵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던 공간 사이에 철창으로 막힌 작은 통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볼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접촉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백호에게 쏠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호가 거대한 포식자의 등장에 겁을 먹고 짖거나 구석으로 도망쳐 꼬리를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백호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뒤엎었습니다. 백호는 짖지도 동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리에 엎드린 채 고개만 살짝 들어 철창 너머의 치타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저것들이 무엇인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어떤 소리를 내는지 그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컴퓨터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몸은 미동도 없었지만 깊고 검은 눈동자는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두 마리 치타의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치타들의 반응은 훨씬 즉각적이고 본능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역에 나타난 낯선 동물을 발견하자마자 목을 길게 빼고 쉭쉭거리는 위협적인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고양이과 동물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경계 신호였습니다. 그중 수컷이 내셔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철창 가까이 다가와 앞발로 바닥을 긁으며 백호를 향해 이를 드러냈습니다.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셔의 도발적인 행동을 쳐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그 뒤에 서 있는 암컷 졸라와 주변 지형을 번갈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싸움의 판도를 읽는 노련한 장수와도 같았습니다. 이 기묘한 대치 상황은 피터슨 박사마저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군. 보통의 개들이라면 극심한 공포 반응을 보이거나 혹은 무모한 공격성을 드러내야 정상인데 저게는 마치 감정이 없는 것 같잖아. 그는 백호의 침착함이 극도의 공포로 인한 동결 반응 프리징 레스폰스일 것이라고 했어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개와 같은 갯과 동물들은 사회적 위계 질서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상대의 눈빛, 자세, 꼬리의 높이 등 미세한 신호를 통해 순식간에 서열을 파악합니다. 백호는 아마 치타들을 단순한 위협이 아닌 자신과 동등한 입장에서 힘을 겨뤄야 할 상대로 인식하고 그들의 힘과 약점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리허설은 그렇게 싱겁게 끝나는 듯 했습니다. 피터슨 박사는 스태프들에게 철창을 다시 닫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창이 닫히기 직전 백호가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곧 닫히는 철창을 향해 아주 낮고 짧게 개엉 하고 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공포에 질린 비명도 분노에 찬 외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 놈들의 수준은 잘 알았다라고 말하는 듯한 지극히 절제되고 위험 있는 경고음이었습니다. 그 짧은 울음소리에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치타 애셔가 움찔하며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모두의 눈에 포착되었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민준 할아버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백호는 이미 첫 번째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치의 싸움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 내일 생방송 무대에서 벌어질 거대한 폭풍의 전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생방송 당일 와일드 플래닛 스튜디오는 이른 아침부터 전 세계에서 모여든 취재진과 스태프들로 북적였습니다. 견종의 제왕 특집 방송은 단순한 동물 다큐멘터리를 넘어 각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일종의 문화 대결과도 같은 분위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독일의 저먼 셰퍼드, 러시아의 코카시안 오브차카, 일본의 아키타견 등 쟁쟁한 견종들의 활약상이 담긴 하이라이트 영상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미를 장식할 순서는 바로 한국의 진돗가의 vs 아프리카의 치타라는 가장 자극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코너였습니다. 대기실에서 방송을 준비하던 민준 할아버지의 손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아무리 백호를 믿는다지만 수억 명의 시청자들이 지켜본다는 사실은 엄청난 중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이 역시 긴장한 표정으로 백호의 목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백호만이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모습으로 엎드려 할아버지와 손녀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튼 숨을 내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방송 진행자인 유명 탐험가 데이비드 애튼버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야,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인간의 가장 오랜 친구인 개와 야생의 가장 완벽한 사냥꾼인 치타, 이 둘의 만남은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피터슨 박사는 무대 중앙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치타의 우수성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진화의 위대함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마리의 치타는 인간의 간섭이 배제된 순수한 야생의 본능 그 자체입니다. 반면 저 진돗개는 수천 년간 인간의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개량된 말하자면 인공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죠. 과연 인공이 자연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결과가 아주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일부 관객석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의 논리는 그럴듯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백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민준 할아버지와 서연이는 백호를 데리고 어제 리허설을 했던 거대한 인클로저로 들어섰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들을 향했고 스튜디오의 모든 조명이 백회에 쏟아졌습니다. 백호는 잠시 눈을 슈프렸지만 이내 당당한 걸음으로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검투장에 들어서는 고대의 전사와도 같았습니다. 진행자가 민준 할아버지에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민준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백호는 싸움을 좋아하는 개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족과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잠시 후 반대편 철문이 열리며 치타 애셔와 졸라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제의 리허설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두 공간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없었습니다. 물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숙련된 조련사들이 치타들의 목에 맨 줄을 꽉 붙잡고 있었고 무대 곳곳에는 마취총을 든 안전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넓은 공간에 함께 서 있는 것만으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치타들은 낯선 환경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은 치타는 사실 매우 겁이 많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동물원에서는 종종 치타의 불안 증세를 완화시키기 위해 골든 리트리버와 같은 성격 좋은 개들을 정서적 안정 지원, 동물 에모셔널 서포트 애니멀로 함께 지내게 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입니다. 야생에서의 사냥 성공률 역시 34%에 불과하며 여러 번의 실패는 치타를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의 치타들은 아마 생애 최악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을 겁니다. 피터슨 박사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조련사가 인클로저 반대편에서 고기 미끼를 흔들면 치타들이 폭발적인 속도로 달려가 그것을 낚아채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베코는 치타의 압도적인 속도와 위압감에 눌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야생의 위대함에 감탄하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었죠. 샤, 시작합니다. 진행자의 외침과 함께 조련사가 미끼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이 발생하고 맙니다. 스튜디오 천장에 설치된 대형 조명 중 하나가 펑! 쳇! 하는 굉음과 함께 터져버린 것입니다. 수천 개의 유리 파편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고 순간적으로 스튜디오 전체가 암전되었습니다. 관객석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그 혼돈의 순간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에 휩싸인 두 마리의 치타가 마침내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맙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생방송 무대 위에서 운명의 톱니바퀴가 최악의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칠흑 같은 어둠과 혼란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암전과 굉음, 그리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인 아비규환의 현장. 그 누구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 짧은 순간 동물들의 본능은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에 휩싸인 치타들은 자신들을 통제하던 조련사의 손을 뿌리치고 뛰쳐나갔습니다. 그것은 계획된 질주가 아닌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탈출 시도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번뜩이는 그림자가 무대를 가로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비상등이 희미하게 켜지며 스튜디오에 윤곽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두 마리의 맹수가 통제를 벗어나 무대 위를 배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터슨 박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마이크도 내팽개치고 소리쳤습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 제자리에 엎드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전요원들이 마취총을 겨눴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목표물을 섣불리 쏘았다가는 오히려 사람을 맞힐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조련사들은 필사적으로 치타들의 이름을 부르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야생의 본능이 깨어난 맹수들에게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와 주변의 위협적인 소음,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모든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경계심만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모든 혼란의 와중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 서연이가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것입니다. 민준 할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손녀를 감싸 안으려 했지만 서연이가 넘어진 곳은 하필이면 무대 중앙, 두 마리의 치타가 배회하고 있는 바로 그곳과 멀지 않은 위치였습니다. 서연아, 이리 오너라. 어서. 할아버지의 애타는 외침이 울려 퍼졌지만 서연이는 겁에 질려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뚝뚝
흘리며 덜덜 떨고 있을 뿐이었죠.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포식자들이 먹잇감에 도망치는 행동에 의해 사냥 본능이 자극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얼어붙거나 넘어지는 것과 같은 갑작스러운 움직임 역시 포식자의 주의를 끄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연이의 넘어지는 동작은 혼란 속에서 방황하던 두 마리 치타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스위치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치타들의 머릿속에서 스튜디오의 위협적인 환경과 사람들의 소음은 점차 지워지고 오직 눈앞에 작고 연약한 존재만이 뚜렷하게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백호는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터지는 순간에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순간에도 백호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오직 한 곳만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백획의 서연이는 단순한 주인의 손녀가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함께 자라온,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무리의 막내이자 가족 그 자체였습니다. 백호의 몸속에 잠들어 있던 수천 년의 수호 본능이 마침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목덜미에 털이 곤두서고 근육이 돌처럼 단단하게 긴장했으며 콧구멍은 벌름거리며 공기 중에 미세한 위험 신호를 감지해냈습니다. 이 순간 백호는 더 이상 시골집 마당에서 뒹굴던 순한 백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낯선 맹수들로부터 가장 약한 가족 구성원을 지켜내야 하는 알파 엘파, 즉 우두머리의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진돗개의 사회성은 매우 뛰어나며 가족 구성원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서열이 높은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지만 가족 전체가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되는 순간에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놀라운 자율성을 보입니다. 위험해. 누가 저 아이 좀 구해줘요. 관객석 어딘가에서 절규에 가까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전요원들이 서연이 쪽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려 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오히려 치타들을 더욱 자극할 뿐이었습니다. 치타들은 서연이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천천히 거리를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먹잇감을 사냥하기 직전에 보이는 전형적인 탐색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서연이와 맹수들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 전 세계 수억 명의 시청자들은 생방송 화면을 통해 어린 소녀가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기 직전의 끔찍한 순간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했고 스튜디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오직 두 마리 치타의 낮게 그르렁거리는 소리와 겁에 질린 서연이의 거친 숨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과연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시간이 멈춘 듯한 스튜디오, 희미한 비상등 아래 두 마리의 치타는 완벽한 사냥 기계로 돌변해 있었습니다. 혼란과 공포는 사라지고 그들의 머릿속은 오직 수백만 년 동안 유전자에 각인된 사냥 본능으로 가득 찼습니다. 놈들의 동공은 가늘게 확장되어 눈앞의 목표물, 즉 넘어져 있는 서연이의 모든 미세한 움직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근육은 용수철처럼 수축했고 꼬리는 균형을 잡기 위해 천천히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곧 시작될 폭발적인 질주를 예고하는 불길한 전조였습니다. 수컷이 내셔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몸을 바닥에 거의 붙일 듯이 낮춘 채 소리 없이 서연이에게 접근했습니다. 고양이과 동물 특유의 은밀하고 유연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암컷 졸라는 애셔와 약간의 거리를 두고 반대편에서 동시에 포위망을 좁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치타들이 야생에서 종종 사용하는 협동 사냥 전략이었습니다. 한 마리가 정면에서 주의를 끄는 동안 다른 한 마리가 측면이나 후방을 공격해
먹잇감의 도주로를 차단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방식입니다. 비록 스튜디오라는 인공적인 환경이었지만 그들의 몸은 사바나 초원에서 하던 그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피터슨 박사는 이 광경을 보며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치타의 사냥 방식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자세, 저 움직임은 이미 사냥을 시작했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이제 와서 조련사나 안전요원이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치타들의 공격성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안 돼! 이건 쇼가 아니야. 저 아이는 진짜 위험해. 그가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찬양해왔던 완벽한 진화의 산물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끔찍한 비극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과학적 자부심과 전문가로서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두 개의 황금빛 눈동자를 보며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동물의 숨결과 비릿한 야생의 냄새가 코끝에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머릿속은 새하얘졌고 할아버지를 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눈을 질끈 감아버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가냘프게 떨렸습니다. 전 세계의 시청자들 역시 이 끔찍한 상황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SNS와 실시간 채팅창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메시지들로 폭발했습니다. 누가 저 아이 좀 구해줘요. 방송을 당장 중단해라. 이건 방송사의 명백한 안전 불감증이다. 비난과 분노의 목소리가 들끓었지만 브라운관 너머의 시청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력하게 한 생명이 새우러져 가는 순간을 강제로 목격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치타가 사냥감의 목을 물어 질식시키는 방식으로 사냥을 마무리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턱 힘은 다른 대형 고양이와 동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뼈를 부수거나 살점을 크게 뜯어내기보다는 기도를 막아 숨을 끊는 것을 선호합니다. 즉, 일단 공격이 시작되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제 애셔와 서연이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두 걸음. 애셔는 마지막 도약을 위해 뒷다리에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애셔의 눈에 비친 서연이는 더 이상 인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연약한 목을 가진 손쉬운 먹잇감일 뿐이었습니다. 민준 할아버지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손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찢어졌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소중한 손녀가 자신의 눈앞에서 맹수의 먹이가 될 위기에 처한 노인의 가슴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가 무작정 뛰어들려던 바로 그 찰나 그의 곁에 있던 백호의 몸에서 기이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백호는 그동안 미동도 없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나 망설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 화산 폭발 직전의 침묵과도 같은 모든 에너지를 단 한 번의 움직임을 위해 응축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놈들의 시선이 서연이에게 완전히 고정되고 마침내 공격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애셔의 뒷다리 근육이 꿈틀거리는 것을 포착한 백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입술이 말려 올라가며 날카로운 송곳니가 드러났고 목 깊은 곳에서부터 용암이 끓어오르는 듯한 세상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백호의 몸은 이미 지면을 박차고 있었습니다. 하얀 섬광이 어둠을 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를 향해 마지막 도약을 준비하던 치타 애셔, 절망에 빠져 주저앉은 민준 할아버지, 어쩔 줄 몰라 하는 안전요원들과 스태프들,
그리고 브라운관 앞에서 비명을 지르던 수억 명의 사람들. 모두가 끔찍한 비극을 예감하며 얼어붙어 있던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하나의 하얀 그림자가 공간을 갈랐습니다. 그것은 백호였습니다. 백호의 도약은 그저 빠르게 달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폭발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땅을 박차는 네 다리의 힘은 한 점으로 응축되어 그의 몸을 마치 탄환처럼 쏘아 올렸습니다. 대기실에서부터 무대 중앙까지의 거리는 결코 짧지 않았지만 백호는 단 몇 번의 도약만으로 그 거리를 주파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습니다. 오직 목표, 즉 서연이와 치타들 사이의 공간을 향해 최단 거리로 날아갈 뿐이었습니다. 스튜디오의 고속 카메라만이 그 경이로운 순간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공중으로 솟구친 백호의 몸은 아름다운 호를 그렸습니다. 팽팽하게 긴장한 등 근육, 목표를 향해 고정된 머리, 그리고 바람에 흩날리는 새하얀 털, 그 모습은 마치 먹이를 낚아채는 한 마리의 맹금류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표는 사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수호였습니다. 백호는 서연이의 바로 앞에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수호신처럼 착지했습니다. 쿵 하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네 발이 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었습니다. 착지의 충격으로 스튜디오 바닥에 흙먼지가 사방으로 피어올랐고 그 흙먼지 속에서 백호의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를 향해 달려들려던 치타 애셔는 바로 코앞에 갑자기 나타난 하얀 물체에 기겁하며 주춤거렸습니다. 계획에 없던 장애물의 등장이었습니다. 민준 할아버지는 그 광경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손녀를 지키기 위해 망설임 없이 맹수에게 뛰어든 백호의 모습에서 그는 수십 년 전 증조 할아버지가 들려주셨던 견왕 챈 왕의 전설이 결코 허구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용맹함, 그 결단력, 그 압도적인 존재감, 그것은 분명 백호의 유전자 속에 잠들어 있던 고대의 기억이었습니다. 진돗개는 평균적으로 어깨 높이가 공지가 550cm, 체중은 1813kg 정도입니다. 반면 치타는 어깨 높이가 7cm, 체중은 4,600kg에 달합니다. 체급만으로 본다면 백호는 치타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마치 경량급 권투 선수가 헤비급 챔피언에게 덤비는 것과 같은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백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그의 체구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등을 아치형으로 구부리고 꼬리는 다리 사이로 감추는 공포의 표시 대신 하늘을 향해 꼿꼿이 세웠습니다. 이것은 개들의 언어로 자신감과 지배력을 의미하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목덜미의 털은 창처럼 곤두섰고 입에서는 쉴 새 없이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피터슨 박사는 저명한 동물학자였지만 그의 이론 속에는 진돗개와 같은 특수한 견종이 보여주는 죽음을 각오한 충성심이라는 변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학적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광경 앞에서 그저 넋을 잃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시청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어린 소녀의 비극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며 절망했지만 이제는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장면에 경탄하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의 작은 개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두 마리의 맹수 앞을 가로막고 선 것입니다. SNS는 순식간에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저 개는 대체 뭐지? 믿을 수 없어. 영화의 한 장면 같아. 저 개가 아이를 구한 거야. 절망은 희망으로, 공포는 경이로움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해꾼의 등장에 놀랐던 치타들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눈앞에 새로운 상대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백호는 자신들보다 훨씬 작고 약한 존재였습니다. 잠시의 혼란이 지나가자 그들의 얼굴에는 다시 포식자의 오만함이 떠올랐습니다. 성가신 방해물을 먼저 처리하고 원래의 목표물을 차지하려는 듯 두 마리 치타는 백호를 중심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스튜디오의 모든 시선은 단 한 곳, 한 마리의 진돗개와 두 마리의 치타가 벌이는 숨 막히는 삼자대면에 고정되었습니다. 과연 백호는 이 절망적인 수적, 체격적 열세를 극복하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스튜디오는 이제 거대한 콜로세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관객도, 진행자도, 심지어 안전 요원들조차도 이 기묘하고 장엄한 대결의 일부가 되어 숨을 죽였습니다. 조명은 오직 무대 중앙, 한 마리의 진돗개와 두 마리의 치타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겁에 질린 어린 소녀 서연이가 있었고 앞에는 굶주린 맹수들이 있었습니다. 백회계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물러설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의 작은 몸은 마치 대지에 깊이 뿌리내린 고목처럼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섰습니다. 백호는 치타들처럼 원을 그리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연이를 등진 채 제자리에서 상체만 조금씩 움직이며 좌우로 넓게 퍼져 다가오는 두 마리의 치타를 모두 시야에 담아두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만약 한 마리에게만 집중했다면 다른 한 마리에게 즉시 측면을 공격당했을 것입니다. 백호는 본능적으로 일때다 이뚜이 도어 싸움의 기본 원칙, 즉 결코 등을 보이지 않는다는 철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치타 애셔와 졸라는 백호의 이런 방어적인 자세를 보고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동시에 공격할 타이밍을 재는 듯 했습니다. 야생에서 그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들보다 큰 누나 영양 같은 동물도 사냥해 왔습니다. 하물며 저 작은 흰색 개 한 마리쯤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치타들은 위협적으로 그르렁거리며 앞발로 바닥을 긁어댔습니다. 흙먼지가 피어오르며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그들의 위협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 낮은 자세를 취하며 무게중심을 아래로 낮췄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튀어나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준비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으르렁거림의 톤이 미세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경고의 의미였다면 이제는 목숨을 건 싸움을 앞둔 전사의 결의에 찬 외침처럼 들렸습니다. 이 숨 막히는 대치 상황을 지켜보던 피터슨, 박사는 자신의 지식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물들의 행동을 수치와 데이터로 분석하는 데는 능했지만 지금 백호가 보여주는 기백치포이라는 것은 과학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정도의 체급 차이에서 저런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불가능해. 보통의 개라면 이미 극도의 공포 상태에 빠져 전투 능력을 상실했을 거야.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늑대나 들개와 같은 야생개과 동물들의 싸움에서는 실제로 물리적인 충돌 이전에 기싸움으로 승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눈빛과 자세, 으르렁거림을 통해 상대의 의지와 기백을 탐색하고 여기서 밀린 쪽이 먼저 꼬리를 내리고 물러나는 것입니다. 백호는 지금 그 원초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무기로 삼아 맹수들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민준 할아버지는 어느새 자리에서 일어나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호를 향해 외치고 싶었지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오히려 백호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릴까봐 차마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타는 듯한 심정으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저 작은 전사를 응원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던진 충견에 대한 고마움과 그 위대한 용맹함에 대한 경외심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마침내 인내심이 바닥난 치타 애셔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땅을 박차고 백호의 오른쪽을 향해 번개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를 내는 치타의 순간적인 돌진은 인간의 눈으로는 거의 따라잡기 힘든 움직임이었습니다. 동시에 졸라 역시 반대편에서 애셔의 공격에 맞춰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양동 작전이었습니다. 스튜디오의 모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그 폭발적인 속도에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셔가 움직이는 그 찰나의 순간을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셔의 돌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돌진을 정면으로 받아내려는 듯 몸을 더욱 낮추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애셔의 눈이나 몸통이 아닌 오직 한 곳, 땅을 박차고 앞으로 뻗어나오는 앞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무모해 보이는 이 작은 진돗개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승리를 위한 치밀한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죽음을 각오한 마지막 저항일 뿐이었을까요? 전 세계가 그의 다음 움직임에 주목했습니다. 치타 애셔의 돌진은 마치 노란 번갯불과 같았습니다. 그 압도적인 속도 앞에서 모든 것은 정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백호의 세상 속 시간은 다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극도로 집중한 나머지 빠르게 다가오는 치타의 움직임이 마치 슬로우 모션 비디오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치타의 어깨 근육의 미세한 떨림, 땅을 딛는 발의 각도, 그리고 앞으로 뻗어나오는 발톱의 방향까지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맹렬한 기세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애셔가 백호를 물어뜯기 위해 입을 벌리는 바로 그 찰나 백호의 몸이 땅에 붙을 듯이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웅크렸던 몸을 용수철처럼 튕겨 애셔의 턱 밑을 스치듯 지나며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애셔의 날카로운 이빨은 허공을 갈랐고 그 순간적인 헛방에 애셔의 균형이 미세하게 흐트러졌습니다. 백호가 노린 것은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백호는 애셔를 지나치며 몸을 틀어 그의 급소나 목덜미가 아닌 앞으로 내디뎌져 있던 왼쪽 앞다리의 발목 부분을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이 으드득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듯 짧고 정교하며 상대에게 극심한 고통과 함께 균형을 무너뜨리는데 최적화된 공격이었습니다. 이것은 진돗개가 멧돼지와 같은 크고 위험한 짐승을 사냥할 때 사용하는 전통적인 사냥 기술, 이른바 발목치기와 유사한 방식이었습니다. 상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동력을 먼저 무력화시키는 고도로 계산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 우왕 하는 비명과 함께 애셔의 거대한 몸이 균형을 잃고 옆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시속 수십 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리던 상태에서 다리에 예기치 못한 충격을 받았으니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애셔는 스튜디오 바닥을 몇 바퀴나 구른 뒤에야 겨우 멈춰 섰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듯 절뚝거리며 일어섰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포식자의 오만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자신보다 훨씬 작은 상대에게 일격을 당했다는 충격과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백호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전세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승리에 도취해 애셔를 계속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몸을 돌려 반대편에서 공격해오려던 졸라를 향해 다시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적은 한 마리가 더 남아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졸라는 자신의 파트너가 한순간에 무력화되는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야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보다 작은 동물이 방역해오는 경우도 드물었지만 이렇게 영리하고 치명적인 방식으로 공격해오는 상대는 처음이었습니다. 졸라는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꼈습니다. 눈앞의 저 하얀 동물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불과 몇 초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스튜디오의 모든 사람들은 방금 자신들이 목격한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피터슨 박사는 거의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싸움이 아니야. 사냥이야. 저 작은 개가 지금 맹수를 사냥하고 있어. 그는 진돗개의 공격이 단순한 우연이나 운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완성된 완벽한 사냥 기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대의 가장 큰 장점인 속도를 역이용하여 균형을 무너뜨리고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정확히 가격하는 지능적인 플레이. 그것은 그가 평생 연구해온 그 어떤 동물의 사냥 방식보다도 더 정교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한 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진돗개는 매우 높은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훈련된 명령을 따르는 것을 넘어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지금 백호는 두 마리의 치타로부터 소녀를 지켜라 라는 복잡한 문제를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한 마리는 부상으로 전의를 상실했고 다른 한 마리는 공포에 질려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그 둘의 중앙에 서서 마치 거대한 성을 지키는 백전노장처럼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두 맹수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체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커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맹수는 최후의 발악을 하는 법. 과연 졸라는 이대로 물러날 것인가? 아니면 동료의 복수를 위해 마지막 공격을 감행할 것인가? 백호의 첫 번째 방역은 성공했지만 진정한 승리는 아직 손에 넣지 못했습니다. 백호의 믿을 수 없는 방역 장면은 전파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동물쇼의 끔찍한 사고로 시작되었던 방송은 이제 한 마리 영웅견의 탄생을 알리는 역사적인 생중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이 상황을 긴급 뉴스로 내보내는 방송사들이 속출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등 국적과 이념을 불문하고 모든 채널이 와일드 플래닛의 화면을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세상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의 동시 접속자 수는 순식간에 수천만 명을 돌파했고 트위터의 실시간 트렌드 순위는 과 같은 해시태그로 도배되었습니다. 지금 제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진돗가의 한 마리가 두 마리의 치타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긴급하게 전화 연결된 동물 전문가들은 연신 놀랍다, 불가능한 일이다를 반복할 뿐 이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지식티시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개의 용맹함, 충성심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백호가 보여준 것과 같은 고도의 전략적 움직임과 상대를 압도하는 기백에 대해서는 설명할 단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장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 혹은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시민들은 DMB와 TV 화면에 고정된 채 숨을 죽였습니다. 처음에는 서연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모두가 가슴을 졸였지만 백호가 기적처럼 나타나 맹수들과 맞서는 모습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 작은 영웅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진돗개가 저렇게 위대한 개였다니, 국뽕이 차오른다. 저 개는 진짜 호랑이 잡던 개의 후손이 맞는 것 같다와 같은 댓글들이 수만 개씩 달리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의 애견가들과 동물학자들이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전까지 아키타나 시바견의 아류 정도로 취급받던 진돗개는 이날을 기점으로 독립적이고 독특한 특성을 가진 프리미티브 타입 견종으로서 재평가받게 됩니다. 그들의 놀라운 기소 본능, 대담함, 그리고 주인과의 깊은 유대감은 더 이상 설화가 아닌 연구와 분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스튜디오의 피터슨 박사는 이 모든 상황을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호를 단순한 반려동물로 진돗개의 전설을 신화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서 살아있는 신화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 했던 자신의 좁은 시야가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통신 장치를 통해 제작진에게 지시했습니다. 카메라, 절대 끄지 마. 이 모든 것을 기록해. 이건 인류가 반드시 봐야 할 장면이야. 한편 부상을 입고 절뚝거리던 애셔는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완전히 상실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백호의 시선을 피하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졸라였습니다. 졸라는 부상당한 동료와 자신들을 압도하는 백호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서자니 포식자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섣불리 덤벼들자니 방금 전 애셔의 처참한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녀의 혼란은 극에 달해 이빨을 드러내며 제자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등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백호는 그런 졸라의 불안정한 상태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상대보다 이렇게 겁을 먹고 궁지에 몰린 상대가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동물은 종종 상식 밖의 돌발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백호는 조금도 방심하지 않고 졸라의 다음 움직임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그의 온 신경은 졸라의 눈빛, 귀의 방향, 꼬리의 떨림 하나하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는 이제 이 대결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졸라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백호는 그 선택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 마리 진돗개가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전 세계의 심장이 함께 뛰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그 누구보다 애타는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손녀 서연이가 백호의 등 뒤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모든 걱정은 오롯이 백호를 향해 있었습니다. 비록 백호가 믿을 수 없는 용맹함과 지혜를 보여주었지만 할아버지의 눈에는 여전히 두 마리의 거대한 맹수 앞에 홀로 서 있는 작고 가여운 생명체일 뿐이었습니다. 백호의 몸 곳곳에는 이미 작은 생채기들이 나 있었습니다. 애셔의 공격을 피할 때 스친 발톱에 긁힌 자국, 바닥을 구르며 쓸린 상처들이 새하얀 털 위로 붉게 배어 나왔습니다. 녀석의 거친 숨소리는 스튜디오의 마이크를 통해 전 세계에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민준 할아버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백호를 품에 안고 그만하면 됐다고, 이제 그만 싸우고 돌아오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자신이 섣불리 움직이는 순간 백호가 만들어 놓은 대치 상황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저 발을 동동 구르며 타는 속을 애써 억누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의 머릿속에 증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진돗개는 주인의 마음을 읽는 개다. 네가 두려워하면 개도 두려워하고 네가 용기를 가지면 개도 용기를 얻는 법이지. 말로 하는 명령보다 마음으로 전하는 믿음이 더 중요한 법이란다. 그 순간 민준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백회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믿음을 보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두려움에 떨던 자신의 눈빛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온 마음을 다해 백호를 향해 깊고 굳건한 신뢰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뻘거야, 할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너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우리 가문의 자부심이다. 할 수 있다. 백호야. 마치 기적처럼 할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지기라도 한 것일까요? 두 맹수와 대치하며 잠시 지친 기색을 보이던 백호가 고개를 들어 민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둘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백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눈은 마치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짧은 교감의 순간 할아버지와 백호는 다시 한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갈등하던 치타 졸라가 마침내 결심을 굳힌 듯 백호를 향해 낮게 포효하며 달려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은 계산된 공격이라기보다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최후의 발악에 가까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준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절규에 가까운 외침을 터뜨렸습니다. 백호야, 피해. 그의 절규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손녀를 지켜준 충견에 대한 고마움, 맹수 앞에 홀로 선 가여운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수십 년을 함께 해온 가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모두 뒤엉킨 한 노인의 영혼이 담긴 외침이었습니다. 그 애끓는 절규는 스튜디오 전체를 뒤흔들었고 TV를 통해 전 세계 수억 명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저 작은 영웅이 무사하기를.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개는 인간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인의 목소리, 톤과 억양의 미세한 변화를 통해 기쁨, 슬픔, 분노, 그리고 두려움과 같은 복잡한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백호는 할아버지의 절규 속에서 자신을 걱정하는 절박한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백회에게 마지막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무한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절규를 신호탄으로 졸라는 땅을 박차고 백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부상당한 애시여, 역시 마지막 힘을 쥐어짜 내며 졸라를 돕기 위해 절뚝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백호는 다시 한번
두 마리의 맹수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과연 할아버지의 애끓는 외침은 백획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마지막 싸움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할아버지의 절규가 스튜디오를 가득 메운 그 순간, 달려들던 치타 졸라의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움찔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큰 소리의 놀란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의 외침에 담긴 절박하고 강력한 감정의 파동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던 맹수의 신경을 건드린 것입니다. 졸라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눈앞에 하얀 개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자신들을 노려보는 인간 노인의 존재까지 위협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호는 바로 그 찰나의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졸라가 주춤하는 틈을 타 먼저 몸을 돌려 절뚝거리며 다가오던 애셔를 향해 폭풍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방어가 아닌 명백한 공격이었습니다. 백호는 더 이상 이 소모적인 대치를 끝낼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목표는 애셔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졸라가 더 이상 싸울 의지 자체를 잃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백호는 애셔의 앞으로 파고들어 아까 공격했던 왼쪽 앞다리를 다시 한번 강하게 물었습니다. 애셔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이번에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채 바닥에 납작 엎드려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 내뱉었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아프리카의 포식자가 아닌 그저 겁에 질린 한 마리의 큰 고양이일 뿐이었습니다. 파트너가 완전히 제압당하는 모습을 본 졸라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눈앞에 저 하얀 생명체는 자신들이 평생 사냥해왔던 그 어떤 초식 동물과도 달랐습니다. 작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고 빠르지만 영리했으며 무엇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듯한 압도적인 기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졸라의 사냥꾼 유전제는 존재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마침내 졸라는 등을 돌렸습니다. 포식자가 사냥감에게 등을 보이는 것. 그것은 곧 완벽한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졸라는 스튜디오의 구석을 향해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백호는 도망치는 졸라를 쫓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우뚝 서서 패배자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굴복시키는 것만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진돗개의 사냥 방식 중 하나로 상대를 몰아붙여 스스로 도망치게 하거나 절벽 같은 곳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몰이 사냥이 있습니다. 백호는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결국 두 마리의 치타를 완벽하게 제압해낸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자 스튜디오에는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이내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박수 소리는 순식간에 우레와 같은 함성과 환호로 바뀌었습니다. 스태프, 관객, 심지어 경쟁 방송사의 기자들까지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기적을 만들어낸 작은 영웅을 향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안전 요원들이 재빨리 다가와 쓰러져 있는 애셔와 구석에서 떨고 있는 졸라를 포획용 그물로 안전하게 제압했습니다. 모든 위험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서연이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리며 백회에게 달려갔습니다. 백호야, 괜찮아? 서연이는 백호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고 백호는 그런 서연이의 얼굴을 핥아주며 괜찮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린 민준 할아버지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백호와 손녀를 번갈아 쓰다듬으며 연신 고맙다. 고맙다. 백호야. 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한 노인과 어린 소녀, 그리고 충직한 개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은 전 세계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피터슨 박사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카메라 앞에서 민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진돗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오늘 저는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한 정신을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습니다. 한평생 동물의 세계를 연구해온 노학자는 오늘 한 마리의 작은 개 앞에서 자신의 학문적 세계가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깨닫고 진심으로 패배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대결은 작은 진돗개 한 마리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있고 난 후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와일드 플래닛 방송사는 전 세계적인 비난과 함께 찬사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장면을 전 세계에 송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피터슨 박사는 공식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백호의 용맹함과 지혜를 극찬하며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산 리빙 헤리테이지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백호 신드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백호는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타임즈는 올해의 동물로 백호를 선정하며 커버 스토리로 다루었고 할리우드의 유명 영화 제작사들은 백호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며 천문학적인 액수의 판권료를 제시해 왔습니다. 전 세계의 동물 보호 단체와 부호들은 백호를 직접 보고 싶다며 한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은 순식간에 유명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진돗개 분양 문의가 폭주했고 그 가치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민준 할아버지는 이 모든 소란스러움이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인터뷰와 출연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예정보다 일찍 서연이와 백호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에게 백호는 세계적인 스타가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소중한 가족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백호의 털을 빗겨주고 서연이와 함께 마루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들의 삶은 쉽게 평온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집 앞에는 매일같이 기자들과 관광객들이 몰려들었고 심지어 백호를 훔쳐가려는 도둑까지 들끓었습니다. 민준 할아버지는 결국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외부와의 접촉을 모두 끊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백호가 겪었을 끔찍한 경험과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인해 후유증을 앓게 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개들도 인간처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군견이나 경찰견처럼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던 개들에게서 이런 증상이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그들은 특정 소리나 상황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공격성을 보이거나 혹은 반대로 극도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민준 할아버지는 백호가 그런 상처를 입지 않도록 더욱 지극한 정성으로 녀석을 보살폈습니다. 다행히 백호는 할아버지와 서연이의 사랑 속에서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고 며칠 지나지 않아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그 런던에서의 끔찍했던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국제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나서 피터슨 박사였습니다. 편지에는 정중한 사과와 함께 놀라운 제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런던에서의 사건 이후 진돗개에 대해 깊이 연구하게 되었고 이 위대한 견종이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여생을 진돗개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바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중심에 민준 할아버지와 백호가 있어주기를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재를 털고 전 세계의 동물 애호가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안동의 세계적인 수준의 진돗개의 혈통 보존 및 연구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의 총책임자 자리를 민준 할아버지에게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명예직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철학과 경험을 바탕으로 진돗개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고 그들의 뛰어난 능력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며 미래 세대에게 이 위대한 유산을 온전히 물려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수장이 되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민준 할아버지는 편지를 손에 든 채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시골의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토록 거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동시에 이것이 하늘이 자신과 백회에게 내린 사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잊혀가던 진돗개의 가치를 다시 한번 세상에 알리고 그 위대한 유산을 영원히 지켜나갈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피터슨 박사의 편지는 민준 할아버지의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을 고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평생을 지켜온 고즈넉한 삶을 버리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진돗개의 혈통 보존의 사명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과 백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진돗개와 그 안에 담긴 우리 민족의 정신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는 결정에 앞서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인 백호의 뜻을 묻고 싶었습니다. 물론 걔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 할아버지는 백호와 자신 사이에는 말을 뛰어넘는 교감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백호를 데리고 뒷산의 작은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곳은 할아버지가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즐겨 찾던 곳으로 안동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장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백호의 옆에 앉아 마치 오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백호야, 큰일이 생겼구나. 멀리서 온 박사님이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부탁을 해왔다. 이 할애비는 평생 흙만 파고 살아온 무식한 늙은이라. 그런 큰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구나. 하지만 내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진돗개를 다시 보게 되었는데 이대로 모른 척하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구나. 그는 피터슨 박사의 제안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연구센터가 세워지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진돗개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백호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고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하며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나자 백호는 잠시 동안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는 마치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백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할아버지의 무릎에 자신의 머리를 쓱 비볐습니다. 그리고는 언덕 아래 자신들이 살아온 마을과 그 너머의 넓은 세상을 향해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컹 하고 짖었습니다. 그것은 경계의 울음소리도 불안의 울음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찬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민준 할아버지는 그 순간 백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백호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는 결의의 표현이었습니다. 한 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진돗개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매우 뛰어난 견종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낯선 환경에서도 쉽게 주눅들지 않고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여 자신의 위치를 찾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척박한 한반도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해 온 결과일 것입니다. 백호는 이미 세계라는 더 큰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이제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백호의 목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 뜻이 그렇다면 이 할애비도 더 이상 망설이지 않으마. 우리 함께 해보는 거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이 위대한 유산을 한번 지켜보는 거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골의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돗개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로서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그날 저녁, 민준 할아버지는 피터슨 박사에게 답신을 보냈습니다. 박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센터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백호와 이 땅의 모든 진돗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뜻을 따르는 충실한 관리인일 뿐입니다. 몇 달 후 안동에는 실제로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피터슨 박사는 약속대로 전 세계적인 투자를 유치했고 최첨단 시설을 갖춘 국제 진돗개 헤리티지 센터의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협이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백호의 전설적인 능력을 탐내는 어두운 세력들, 순수한 혈통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비양심적인 사람들, 그리고 진돗개의 야생성을 위험하게 여기는 일부 동물보호 단체의 반대까지 할아버지와 백호 앞에는 맹수와의 싸움보다 더 힘들고 복잡한 인간 세상과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할아버지와 백호 앞에 놓인 새로운 도전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국제 진돗개 헤리티지 센터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의 자본과 관심이 안동으로 쏟아졌지만 그만큼의 시기와 음해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특히 백호의 유전자를 독점하여 슈퍼 견종을 만들려는 다국적 생명공학 기업 바이오젠이 마쿠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들은 피터슨 박사의 순수한 의도와는 달리 진돗개의 유산을 사유화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검은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이오젠은 교묘한 방법으로 센터의 이사회에 자신들의 사람을 심고 언론을 이용해 민준 할아버지가 현대 과학을 무시하는 고집불통 늙은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백호가 사실은 특별한 유전적 돌연변이이며 일반 진돗개와는 다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가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프로젝트 자체를 뒤흔들려 했습니다. 민준 할아버지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시골 농부였습니다. 돈과 권력을 앞쓴 거대 기업의 교활한 공작 앞에서 그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백호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진돗개의 유산을 지키고자 하는 순수한 진심이었습니다. 과연 한 노인과 개 한 마리는 거대 자본의 음모에 맞서 이 위대한 유산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